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의원께서 봉화마을 가셔가지고 특별 손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님 모셨고요. 그리고 늘 오시던 대로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급작스럽게 새벽에 새벽 5시에 막 전화드려가지고 아니, 너무 뭔 일인가 했어요, 정말. 네, 기차를 못 타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여의도로 왔습니다. 네, 덕분에 이래서 두 분 이렇게 만나 뵙고 잘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봉화마을을 가능하면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취재 편의점은 오늘 네. 원래는 캔슬이 돼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봉화마을을 내려가면 오늘 방송이 6개를 다 펑크를 내야 되는 해야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민폐. 못 가고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취재 편의점이 다시 살아나서 네. 7개가 돼서 저 와. 나름대로는 다행입니다. 야 오늘 7개 방송하십니까? 네. 야 어마어마하시다 진짜. 어제 8개 했어요. 야 거의 김준일급인데. 김준일 오면은 선배 오늘 10개 했어요. 막 이러는데 근데 오늘이 참 저는 이게 그거 한 게 참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참 웃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이날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멍해요. 네, 뭐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 소식 접하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 시청 광장이었던가요? 그렇죠. 이제 그 예. 참배 행렬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떠나보낼 수는 없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행렬들이 이제 있었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우리 박관천 경정께서는 노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계셨죠. 5년 모셨죠. 경호처에서 진짜, 아니요, 민정했어요. 민정에서 있을 때는 있잖아요. 예. 우리 욕 엄청 했습니다.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서로 운전 교대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지방 출장을 가요. 예. 그럼 대통령 욕하는 게 일이에요. 둘이 차 안에서요. 그럼 잠이 안 오거든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이분은 모든 게 직선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일이 되게 힘들죠. 또 우리가 반드시 현장 확인을 안 하면은 답변을 못 할 정도로 물으세요. 노 대통령님이. 예, 스타일 자체가요.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납득이 되면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에서도 함부로 보고서를 못 올리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하고 하셨는데 꼭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현장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 말로 떠오면 되는데 네.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서 그러죠. 정말 일을 못 해먹겠다고 막 하면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자꾸 하신 노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씌우면서 하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운 놈이 누군 줄 아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찍고 이민 간 사람이 제일 밉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참 그게 돌이켜 보면은 저분 같은 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말 기억나는 사건 하나는 저분이 그 친인척 관련이 저분의 권 여사님 친인척 먼 친인척이에요. 네. 이분이 지방에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뭐 골프 치고 다니고 뭐 한 거 있었어요. 야, 딱 그거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저도 친인척 관리를 많이 해봤지만 친인척 관련 비리는 잘 보고하기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라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보고를 하니까 바로 그냥 조치하라고. 그래서 휴가 그때 그 보고서 내고 휴가를 가버렸죠. 근데 그때 K 부부장 검사님께서 전화 오셨더라고요. 어디냐 그래서 휴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가 쓴 보고서 있잖아. 조치하래 그러시더라고요. 욕 안 드셨어요? 잘했다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내려가 조치를 하고 했는데 저분은 어떠한 그 되고 안 되고의 선이 분명했죠. 네.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일,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 이걸 갖다가 분명했는데 저분도 원래 이제 약자의 편, 노동자의 편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지금 후보 나오신 분 한 분도 옛날 노동운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저는 정말 엊그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자료 먼저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저분부터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아니 저분이 노동운동 한 번 맞습니까? 아니 그 불행한 사건을 갖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그게 기폭제가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판결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저도 계속 주시를 해봤거든요. 네. 현직에 있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실은 그렇게 망신주기식 수사를 한 게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시 광화문에 얼마나 광우병 촛불이 세게 붙었습니까? 뭔가 이슈 전환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제가 여태까지 민정에 있었던 경험을 보면은 그럴 때 꼭 보면은 제일 쉬운 게 전 정권의 어떠한 결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관심이 그리 싹 갑니다. 네. 이 제가 오늘도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갖다가 그 표적 수사라고 하면은 검찰이 일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아무리 정치 권력이 좋고 권력을 잡으면 좋지만 네. 본인이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이 정치적 경험을 쌓아왔다는 걸 본인도 알 건데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야기한다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정치적 경험 자체를 갖다 전부 다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랬고 설날 인사도 이야기했고 한 게 뭐냐면은 노동자의 편이었다. 노동운동을 했다. 우선 예전에 그러다 만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에 출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검찰들이 참 제가 우리 김 의원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참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다수 일 열심히 하는 검찰도 많은데요. 네. 소위 말하는 그 특수통 검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폼 잡으면서 뭐 중수부 가가지고 뭐 끄떡끄떡 해가지고 뭐 폭탄주 잘 먹고 하명수사 잘하면 또 승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목소리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전직 대통령 얼마 안 된 전직 대통령이 출두하는데 그 위에서 뭡니까? 엘모 부장하고 그다음에 우병우가 웃으면서 팔짱 끼고 보면서 너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네.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 공무원의 기본 자세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제 짚어봐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속보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예. 제가 그걸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경찰에서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특별수사단에서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화폰 안에 누구와 언제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경찰에서 관련해서 윤석열을 체포방해 혐의로 또 입건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고발이 진작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그러니까 어제 NBS 조사에 이어서 갤럽 조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부터 좀 분석을 해보죠. 어제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NBS 조사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조사 방금 전에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특별하게 대세 지장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소폭 상승하는 그림이 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래도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30% 후반 정도면은 이른바 자기 표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 네. 정도에서. 근데 네.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사실은 당선이 되려면 전통적인 지지층 표를 다 찾아 먹고 네.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이른바 중도층에서 표를 얻어가야
당선이 가능한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지지층 정도를 다 결집시키면 그 정도에서 성공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번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 구도는 사실은 제3의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기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네. 구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 2위 후보가 팽팽하질 않아요. 팽팽하면 제3의 후보가 득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2022년 대선이에요. 그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네. 5년 전 대선에서는 6% 넘게 득표를 했던 심상정 후보가 22년 후보에서는 2% 그러니까요. 살짝 완전히 넘겼어요. 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당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둘이 합치면 13% 정도를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2017년 선거는 누가 1등 할지는 뻔히 보이는 선거였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군소 후보에게도 표를 줄 수 있는 여유가 그렇죠. 생겨서 예. 득표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2022년 선거처럼 팽팽해 보이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10% 가까운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글쎄 이 상태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후반 어쩌면 50대 초반 득표율 정도가 가능할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30대 후반은 할 텐데 이제 앞에 4자를 달 수 있느냐가 예. 관건이 될 거고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냐 한 자리냐 네. 뭐 이게 관건으로 이렇게 선거 구도가 정리가 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긴장하고 꼭 투표 동료해서 맞습니다. 하여튼 됐다라고 생각하고 투표장 안 가시는 분은 안 생기게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네. 그 TK 지역 지지율이 딱 저도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하면서요. TK 지역에서 그때 한번 우리 TK 목장 결투라는 걸 했었죠. 얼마 전에. 그 다음 날 그 뭐 이건 뭐 언론 공개하죠. 뭐 조선일보에서 네. 딱 그 타이틀 조선일보가 실은 이 편집할 때 타이틀 잘 뽑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딱 어떻게 뽑았냐면 문수 우야노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약간 이 뭐라 그러냐 김문수 후보한테 동정표가 가게 하는 거죠. 저는 참 이번 보고 신기한 게요. TV 토론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TK 목장의 결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TK에서 싹 꺾이니까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TV 토론에서 두들겨 맞고 이준석이한테 안전한 선언 당신 생각했는데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돼버렸죠. 그다음에 그러다 또 윤석열이가 영화관 가가지고 또 한 번씩 날려주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동정표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정 여론이 좀 생기고 있는 거다. 예. 예, 예. 근데 이 동정 여론이라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후보 3명 중에서 예. 실은 이준석 후보가 제일 젊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대세는 맞아. 대세는 이렇게 가는데 야 우리도 앞으로 솟아오르는 싹을 정치판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후보한테 두 자를 주는 건데 지금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쪽에 뭐라 하냐면은 단일화를 애걸복걸하거든요. 네. 애걸복걸하는데요. 단일화 된다고 이준석 표가 그대로 김문수한테 가냐? 네. 제가 보기로는 난센스입니다. 그래 네. 안 갑니다. 뭐 실제로 분석해 보면 일부는 예. 이재명, 또 일부는 또 그 아예 그렇습니다. 투표 예. 불참 뭐 이렇게 이제 여론 지형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절대로 다 가지 않는다. 뭐 예.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지역별로는 보니까 어쨌든 이제 TK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로 선두를 달리고 예. 있고 이재명 후보가 22, 이준석 후보가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10대, 20대가 이재명 후보가 31, 김문수 후보가 18,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29.
그러니까 20대 유권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거의 팽팽하게 붙어 있다. 근데 다만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2, 59로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고요.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3%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 유권자의 65%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진보 성향의 유권자의 8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중도에서는 49%가 이재명 그리고 25%가 김문수 그리고 14%가 이준석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확실히 보수층의 결집도는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이 77%가 좀 넘었고 그 전 대선도 비슷한 투표율이었는데 이번 투표율은 보수층이 조금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예. 77%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2007년 대선의 거꾸로죠. 네. 그때는 진보층이 투표장에 안 나가서 네. 22%가 넘는 득표율 차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층이 투표장에 좀 덜 나가고 진보층은 결집하는 효과가 나와서 지금 관건은 제가 뭐 조금 안정적으로 40대 후반 득표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이 51.6%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예, 당시 맞습니다. 박근혜 예. 후보가 예. 보였던 득표율인데 네. 그 득표율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선거는 예, 알 수 예, 없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50%를 얼마나 넘기느냐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일 주력해서 보는 포인트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셔가지고 광주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분 모두 민주당에서 예 직함을 아니 당적은 가지고 계시죠? 당적이 있으시죠? 다음 주 초에 아 이제 저는 아직도 당적이 없습니다. 예? 예, 저는- 민주당 캠프에 결합하지 캠프에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네. 도로안에 들어갔는데 네. 저는 뭐 정치 쪽에는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입당은 아직 안 하셨고 예, 예. 의원님은 그럼 다음 주에 입당하십니까? 다음 주 초쯤 다음 주 이렇게. 초쯤 입당식을 열고 들어가시는군요. 저 혼자는 아니고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손잡고 가셔야죠. 아니 지금 보니까 허은하 전 대표도 그렇고 김상우 의원도 그렇고 해서 아마 김상우 의원은 이미 했죠. 예. 입당식을 예, 예. 이미 했고 이제 그러면 같은 분들 개혁신당에 함께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어제 이제 김상욱 의원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물어봤죠. 김상욱 의원한테 왜 자기는 보수 정치를 하려고 국힘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럼 국힘에서 나왔냐? 자기가 느낀 거는 국힘은 보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보수 패권주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지역구 국민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이쪽에 저 국힘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군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내가 지역 사령관이야.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 하는 대로 따라와. 마치 검찰과 같은 그런 사고 방식이죠. 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생각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보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비상계엄을 겪고 나니까 국민들이 진보 보수가 별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정책 과정에서 뭐 경제나 뭐 인권이나 뭐 기후 문제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정책으로는 나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냐 아니냐, 그렇죠. 헌법이냐 네, 반헌법이냐, 맞습니다. 그 내란이냐 그 내란을 종식시키느냐 이제 요 아주 단순한 네. 프레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 보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선거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보수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보면. 아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일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보수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존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네.
그 기존 시스템의 핵심은 헌법이거든요. 근데 법이죠. 헌법을 깨부시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보수일 수가 없고 제가 많은 분들이 같이 분노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화를 내면서 분노했던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원칙을 깨부시는 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평온한 국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해쳐버리고 막 환율이 치솟고 이렇게 됐으니 근데 그에 대해서 너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뭘 잘못했냐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최대 이슈가 돼 있어서 김용남 의원님께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단일화 네. 합니까? 저는 수요일 밤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일이요? 예. 아니 원래 제가 단일화를 해도 네. 이번 주는 안 한다. 틀림없이 네. 단일화의 시점은 5월 28일 수요일이다. 네. 하게 되면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에. 예. 네.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회가 27일 화요일 저녁에 예. 있어요. 네, 네. 아니 이준석 후보가 그 TV 토론 기회를 날려버릴 이유가 없죠. 그 계산 빠른 사람이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찾아 먹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그리고 사전 투표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수요일 날 하지 미리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를 해야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저 그건 아닙니다. 문맹률도 뭐 예. 네. 10% 20% 이상 나오고 그리고 온갖 뉴스가 좀 전파 속도가 느린 나라에서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가 빨리 전해주고 그리고 투표소 가면 방이 붙잖아요. 예. 단일화하면 투표용지가 있더라도 그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맞습니다. 후보는 예. 사퇴했다고 다 방을 그렇죠. 붙여놓거든요. 예, 예. 그걸 모르고 사퇴한 후보한테 표를 준다. 찍는 표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표는 사실은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찍는 거지. 네. 그리고 뭐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하게 되면 수요일 날 합니다. 네. 더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해도 내가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꽃놀이 패예요. 그렇죠. 오늘 비치고 있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저는 단일화하면요 생화가 조화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향기가 싹 없어져요. 예. 단일화 명분이 일단 없습니다. 자 이준석은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이죠. 김문수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네. 이 두 공통점이 없는데 아주 처음부터 지금 조기 대선을 가져오게 된 어떤 사건이 내란 탄핵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단순히 정치 권력만 얻고자 어떻게 단일화를 한다? 국민들이 그래 볼 겁니다. 아 그래 어차피 저물에 들어가면 다 맑은 생선도 썩은 생선 되는구나 생각하면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면 정치 생명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은 약간 저 사람의 지금 10호 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네. 생활하는 향기밖에 없어요.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있겠다. 우리나라가 계속 정치인은 나와야 되고 네. 대통령이나 뭐 후보는 나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 중에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걸 해주는 거거든요. 표를 주는 건데 저런 사람이 만일 75세 된 김문수 후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감이 아니고 약간 밉상도 있거든요. 비호감이 예, 있죠. 비호감인데 그러면은 비호감 1이잖아요, 솔직히요. 네. 저래 되면 완전히 없어져요. 저 양반은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정치적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고요. 그다음 저 양반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안 해도 나는 꽃놀이표를 진 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번에 국힘이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다. 네. 그러면 바로 책임론이 올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일단 후보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라가죠. 둘째, 이제 친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친윤 의원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내가 살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보수를 누가 잡을 것이냐.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세 분이에요. 한, 이, 홍. 뭐 뒤 말씀 안 하셔도 알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결승전에서 마지막 붙으려면은 어차피 지금 국힘 소속인 사람은 한하고 홍이잖아요. 그러면 둘이는 일단 준결승을 치러야 돼요. 여기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7호 건설합하고 싸우면은 새로운 세력을 개편하면은 보수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관련해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바쁜 와중에 또 취재를 좀 해봤어요. 좀 그 이준석 후보하고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캠프에서 나와 있는 네, 그런 이제 전략을 했던 분인데. 이준석은 안 할 거다 단일화를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유인데 핵심은 이미 보수 붕괴는 시작이 됐고 자중질환은 뻔한 상황에서 100% 보수 붕괴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당권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본인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면서 단일화를 하겠냐. 절대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친한 친윤 분열은 이제 극단화되고 네. 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있고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차 이런 걸 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선거하다 보면 조직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이제 일단 조직이 잘 없기도 하고 해서 돈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처럼 돈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당비나 선거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우리 인건비 어떻게 하냐 혹시 우리 인건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캠프 안에서 이거 취재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준석 후보 자체가 뭐 친한계가 됐든 친윤계가 됐든 굉장히 친한 정치인들이 계열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친윤은 윤상현 의원, 네. 그리고 친한계는 박정하 의원,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다 이렇게 합쳐서 이준석발 빅텐트 이런 게 이제 보수 빅텐트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다. 근데 지금은 대선은 아마 이제 끝날 텐데. 선거 때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 제가 전망을 해봐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차기 총선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입장에선 남의 일이거든. 그렇죠. 지방선거는. 예, 예. 그렇죠. 뭐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기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는 뭐 망하더라도 그냥 어영부영 갈 수가 있습니다만 네. 차기 총선을 이 상태로 치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명칭은 좀 바뀔 텐데 왜냐하면 친윤은 아니고 하여튼 윤석열이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어쨌든 과거의 친윤계가 누구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게 그렇죠. 여지없이 또 예.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 간에는 한 지붕 아래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기 총선 전에는 이게 구도가 바뀌고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자기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가겠죠. 그리고 막판에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네. 단일화를 한다고 마음 먹었더라도 자, 방금 전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준석 마이웨이로는 어려워진 선거 구도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에 그 유영하 네. 의원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이 많으신지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서 선거는 끝나야 끝나는 거다. 이분이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예, 끝나야 끝나는 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에서 적전 분열은 패하는 지름길이다. 때가 때인지라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하고 자중해야 한다라면서 마치 자기 시간인 것 같아도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의 마이웨이로 선거 구도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보수 진영이 정말로 긴장할 수도 있다. 결국 사표가 될 후보에게 표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젠 그냥 앞만 보고 입은 닫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밖에 아무런 길이 없다. 바다에 다다르면 어느 강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땐 그냥 하나인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 예. 유영아 의원이 쓴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박근혜의 글이 아니라 유영아의 글이다. 네, 제가 원래 투가 딱 유영아 변호사 투인데요. 유영아 변호사 투.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선거의 여왕이 아니고요. 선거 왕의 딸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하실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드러난 최모 씨, 그다음 측근 또 정모 씨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딱 한 말이 있어요. 만나가지고요. 제 여자는 제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다 까먹었고 자칫하면 좀 있으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까먹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멍했어요. 다른 사람 입이 아니고 어떻게 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들은 반사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를 딱 유중히 보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 그러더라고요. 눈치는 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끄떡끄떡하고 말았는데 자꾸 저 양반을 정치로 끌어들여가지고 저 양반을 저는 더 이상 비참하게 안 하면 좋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일단 그 불행한 임기를 마쳐가지고 네. 나라를 좀 흔들어 놓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어 놓았으면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사저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떠한 그 국가적인 위기 차라리 저는 저 양반이 나서야 될 때는 이태원 참사나 12.3 내란 이런 게 있을 때 저 양반이 나서서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네. 선거 때만 되면 한마디씩 툭툭 던져가지고 어떠한 저 보수의 저 TK 지역의 네. 표심을 자극하는 말 있잖아요. 저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만 비참해져요. 알겠습니다.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명예는 있고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명예도 생각하셔야지. 뭐 선거 때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다 해가지고 TK 민심을 한 번씩 싹싹 흔들어 놓고 저러면요. 우리나라를 자꾸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선판이 11일밖에 남지 않았고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켜야겠다는 어떤 의도 속에서 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오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도 다 메시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표가 도움이 되겠나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어제 그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장에 이명수 녹음 명수 이명수 이명수 기자가 등장을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 알고 그렇죠. 물어본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뒤에 명태균이 있다 이런 공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책사.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 예. 예. 늘 뭐 하고 사실은 많아요 스토리가. 아 그래요? 네. 어느 내용이 있는 겁니까? 왜 지난 2022년 대선 전에 네.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고 지방 내려간 그렇죠. 적이 예, 있었잖아요. 예. 두 번이 그랬는데. 네. 뭐 가출 사건. 예, 예. 그 보면 그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긴 한데 네. 그 배우에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
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네. 김건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원조 친윤, 원조 윤핵관들하고 일종의 파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뭐 예. 가출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후보에 대한 어떤 기도 살짝 죽이면서 주도권을 자신들이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도 이준석 후보는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욕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후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준석 씨하고. 예, 예. 아니 뭐냐 예. 이게. 예. 그리고 뭐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 개입한 거에 대해서 무슨 선의의 조언, 정치적 조언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질문을 하니까 명태균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 이게 단독이다. 단독이다. 이준석 워딩이 예. 명태균 씨와는 틀어지면 안 된다. 예, 예. 왜 그런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거야 뭐 구체적으로 저한테 구구절절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뭐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입장은 분명하겠구나. 라는 그 감은 바로 받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훑어봐도 네. 명태균 씨를 비난하거나 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100% 공감입니다. 네. 100% 공감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저도 좀 아는 분이고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한테서 네. 저한테 하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요번에 선거에 이제 낄라 그러는 거죠. 낄라 그러는 건데 내가 그러면 어디 끼야 제일 잘 될까? 나한테 이익이 많을까? 명태균 씨는 솔직히 딱 정치 브로커예요. 내가 보니까 예. 뭐 옳고 그름 진보 보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가 찾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난 소송해도 좋아요.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친한 그 뭐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변호사분도 상당히 원로 변호사인데 명태균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하면은 칠불사건 깐다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한다더라라고 예. 칠불사가 아직 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칠불사건 깐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확실한 정보 통화 들었대요. 네. 예,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항상 명예장님, 명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한 번도 이 사람이 국민 전체가 비난하는데도 비난한 사실이 없어요.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진짜 합이 맞아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가거나 네. 아니면 내가 여기 잘못 보이면은 골로 가거나 딱 둘 중에 하나일 때 나오는 액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저는 그 이준석 진짜 이번에 후보가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차세대 어떠한 그 밝은 정치 그 지도자의 싹으로 크려면요 명태균 씨 과감히 끌어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비선 실세가 생기는 거예요. 비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민정이 했을까? 야, 박 과장,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그 뭐 98년도인가 나올 때 그때 말이야 내가 옆에서 말이야 이 사람을 갖다 어깨를 잡고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어이구 인간아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정치 브로커라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서 다녀요. 뭐 자리 하나 뭐 얻어보려고요. 네. 저는 말씀하신 투가 내가 말이야 막 과거에 막 윤석열 사우나도 가고 막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어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워낙 이제 비선 실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부터 해서. 근데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비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건진 있죠, 명태균 있었죠, 뭐 천공이 있죠, 있죠. 거기다가 뭐 백재권 관상가 있죠. 네.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건진 게이트가 생각보다 그죠. 더 크다. 커요. 명태균에 비하면 건진은 지금 진짜 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이즈별로 분석 좀 해주십시오. 견적별로. 저는 실질적으로 누가 이번에 국민 선택을 왔던 간에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은 특검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근데 제가 보기로는 검찰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딱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요. 저한테 잘 아는 소식통이 검찰 내에서 부장검사까지는 아마 이걸 수사하자는 의견이 많고 부장검사 이상은 전부 다 윤 대통령의 시해를 받은 사람, 시해를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머뭇거린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탁 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차피 자기는 누가 되든 간에 이 그 친윤 검사들이 이제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친윤 검사라고 분류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검사들 보내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 다 뺏기고 아니 김건희 씨가 검사를 조사한 건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사를 했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아이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수사 빨리 하라는 압박은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책임 회피식이고 비겁한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선거 전국에 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책임은 다해야 되는데 사퇴하고 사표 내버렸잖아요. 사의 표명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압박도 안 받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한번 발전하려면요. 네. 이번에 이 건진 게이트라든가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완전히 털고 넘어가 가지고 그래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진보다 더 큰 게 터졌잖아요. 한겨레에서 노상원.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진짜 그 포고령까지도 작성한 걸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이제 그 한겨레 기자들이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걸 보면 그리고 한겨레 팀에서 더 추가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더 센 게 터진다고 하는데 이 노상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명태균 위에 건진 위에 노상원이었나?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상 이 내란의 기획 실무를 맡은 그렇죠.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도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다음 재판부터는 김용현 재판은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로 전환을 하는데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아니 그러니까 원칙 없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니 원칙대로 했어야죠. 예.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 재판이 그렇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극소수의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 증언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건 내용 중에 국가 안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특히 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싹 도려내서 비공개로 하고 맞습니다. 가능한 한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 재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공개하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2014년도 제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2015년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할 때 그건 따로 날짜를 잡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 청와대 민정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했다는 게 기자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신문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딱 2개일만 비공개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공개해가지고 재판장이 네. 그렇게 소송지휘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소송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노상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 네. 실은 저는 이 노상원이 신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진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무리 정말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할 생각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주역이 누굽니까? 윤통, 네. 당시 김용현 장관, 지금 나오면 뭐 노상원 아닙니까? 네. 이 세 명이 보면 딱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과대망상이고 집착 같아요. 내가 하면 된다. 네.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에 군인을 갖다가 투입하고 지동치를 투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네 명이서 한 명을 들쳐업고 나오라고 뭐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라. 그럼 내가 2번, 3번 경험하면 된다. 이게 솔직히 정상적인 어떠한 사고를 가진 법조인 출신이면은 김 의원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정상이면 못하죠 절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이제 노상원, 그러니까 버거보살이고 사실은 좀 안산에서 이제 그 점집을 운영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성범죄 의혹 때문에 그 더 이상 불명예 군인을- 퇴직을 그렇습니다. 했죠. 그 군인에서 불명예 퇴직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경로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인연을 맺어서 2020년부터 뭐 이른바 이제 YP 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그 대우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이제 검찰 내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점술가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역술인이 개입을 하게 된지 여기에 김건희 씨의 역할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노상원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이냐 네.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예. 김용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김용현은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그 전에도 이제 뭐 알기는 같은 이제 고교 알았지만 네. 소놈의 사이니까요. 예. 예. 급속히 가까워진 거는 검찰총장 맞습니다. 퇴임 예. 이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노상원과의 그 밀착이 조금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예.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김용현이 연결시켜 준 게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점이 누구였냐도 앞으로 밝혀져야 되죠. 아하. 접점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무속. 무서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오후 3시부터 공개 전환을 하는데 지금도 재판 중인데 오전엔 비공개 증인 신문을 하고 오후에는 공개 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규현 판사가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 룸사롱 사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해명 자료라고 제출을 했는데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 들러서 찍은 사진이다. 술자리 전에 귀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배들을 자기가 밥을 샀다. 네네, 자기가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다. 라는 것이고요. 해당 사진은 그러니까 그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이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씩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서 촬영한 것이고 함께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라고 권유해서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를 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예. 예. 재판장님, 만약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면 그 믿으실 겁니까? 그리고 밥을 드셨습니까? 그날 회를 드셨습니까? 우리도 들은 게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점에 가가지고 만일 다 후배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요, 우리 지부장님이 딱 중간에 앉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사진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음식점에서 횟집에서 일집에서 찍으면 찍지 룸사롱 가가지고 기념 촬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변호하시면 여태까지 믿고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런 옳다 하고 그렇게 재판하셨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까요, 제가요? 아니 지금 맡고 계신 재판이 제가 알기로는 내란 재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룸사롱 의혹에 대한 해명을 그 중요한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내란 재판 법정에서 하셨습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하신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부장 판사 얘기를 조금 더 옮겨드리면 본인은 이제 여기는 이제 라이브 카페라는 거예요. 라이브 카페, 네. 룸사롱이 아니다. 라이브 카페고 그리고 여기는
공개된 홀에는 테이블 4-5개, 노래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이게 갖춰져 있고 본인은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왔기 때문에 술값을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업종 구분에 따르면 유흥주점이 아니고 단란주점일 가능성이 네. 높겠죠. 예, 예. 그러니까 차이는 유흥 접객원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인데 문제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놓고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곳이 그렇죠. 워낙 많아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밥값은 본인 카드로 결제했나요? 그 정도로 주장을 하려면 본인 카드 결제 내역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냈다는 겁니다. 이제 법원에 대법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근데 밥값은 10만 원 나오고 술값은 5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점의 여사장님이요. 예전에 남부지검 98만 원 사건 할 때도 등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진짜? 친하신 모양이시죠? 제가 이런 공개해 버릴까요, 그냥요? 자꾸 그렇게 그 우리 패널들을 갖다가 치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샤모로 시작되는 술집이지만 옛날에는 금오로 시작되는 술집이었잖아요. 그때는 안 가보셨나요? 예,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양산하시면은 그러니까 자꾸만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사과라는 것은 사과나 해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실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재판하셨을 때 내가 이런 말 이렇게 변수하면은 나는 재판장으로서 변호인의 말을 믿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변명서를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그 술집 사장님이 우리 박관청 경정입사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인가요?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 말하고 저는 이름 석자를 알고 있고요. 네. 그분이 저런 그 형태의 업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옛날에 저분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많았어요. 예. 검사들도 솔직히 많았고요. 예. 98만 원 그 룸사롱 접대가 저분이 하는 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99만 원 세트. 예, 제가 꼭 이런 김봉현 말까지 스타모빌리티. 예, 제가 꼭 이런 말까지 회장. 해야 되겠습니까? 라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라임 접대가 된 데가 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업주로 실질적인 있는. 그 가장 지분이 많은 오너로 예. 그 경영했던 그런 술집입니다. 예. 거기도 그렇게 허가가 다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규현 판사가 찍은 자꾸 그 이제 두 명이 저 취재편이 와서 단독 내네. 훌륭하십니다. 계속 단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명이 법조인이라는 거잖아요. 후배 법조인이다라는 건데 근데 뭐 지방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후배 법조인이 사건 관계면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예. 그 피해갈 수 없는 뇌물죄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본인은 물론 술값은 내가 낸 것은 아니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파했다. 네. 근데 이게 해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이건 뭔가 짰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거 좀-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바로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네. 예를 들어서 밥값은 내가 냈고 그렇습니다. 술은 나 한 잔도 안 마시고 나왔다. 네. 콜라 안 마셔 나올 수도 있죠. 옛날 뭐 정치인처럼 그랬잖아요. 그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룸사롱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거 기억이 없는데요. 사진에 이게 룸사롱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네요. 맞아. 나 콜라 안 먹고 나왔어요. 그래 결국 그분이 저는 그분을 갖다가 그분을 왜 트레이드마크를 콜라로 안 하고 단일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종합을 해보면 지규현 판사는 이제 여기에서 다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일단 시점도 민주당에서는 작년 여름이라고 했는데 지규현 판사는 2023년 재작년 여름에 찍은 거다라고 연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명에서 상당히 이제 쟁투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 물타기 보도가 많이 쏟아집니다. 네. 예, 보수지에서는 이제 지규현 판사 입장을 벌써 이제 단독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은 네. 뭐 반대하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슈를 당장
커지게 만드는 거는 선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아니. 네. 민주당 민주당에게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그걸 노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거는 끝까지 긴장을 하고 최대한 그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이거를 하루라도 더 좌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대선 이기면 사법부까지 이렇게 접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이슈는 12일 후에 달아도 그게 그렇죠. 뭐 큰 예. 변화가 있겠어요. 솔직히 예. 제 생각은 예. 그래요. 저도 공감하는 게요. 예. 이거는 12일 이후에 다뤄가지고 수사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더 이상 안 다뤘으면 해요. 왜냐? 이게 지금 국힘 측에서 바라는 선거 전략 아닙니까? 다른 이슈를 계속 해가지고 거리를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말초적인 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작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총을 들고 국회로 갔던 그 기억을 네. 국민들이 다른 기억으로 덮어 씌워주기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앞에 거는 지워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도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아니고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립도 아니고 헌정 파괴와 헌정 수호의 대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그게 사실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뭐 이상한 뭐 룸사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얼마나 말초적입니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탁 터뜨리는 게 연예인 성스캔들 뭐 유명인들 마약 스캔들 그 솔직히 그건 개인 범죄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모든 사람들 일탈은 거기 갑니다. 그죠? 아니면 이쁘장한 여자 탤런트 음주운전 문제 네. 얼마나 말초적으로 자극을 합니까? 네. 선거를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네. 이거 선거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계속 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선거용으로라도 이거를 내세워서 그렇죠. 이제 예. 물타기로 써먹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의심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목적이 뚜렷해진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노정면 의원이 또 추가로 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타임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 좀 한 타임 쉬셨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참아야 돼요. 네, 참아야 한다. 이걸로 이제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하고 이게 뭐 한나라당 뭐 국힘 뭐 이런 걸 대표적으로 국힘이라 합시다. 네. 차이가 그거예요. 여기는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을 오래 쥐고 있었어요. 그걸 선거를 많이 해가지고 권력을 오래 쥐고 있었다는 것은 승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쉽게 넘어오고 표심이 어디로 간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보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직선이에요. 그래?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나 이거 공개할게. 이거 공개할게. 이거 공개할게. 이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 초점이 흐려지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나 공개해야 돼.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거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전략으로 써먹어요. 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급하게 섭외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서둘러서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